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건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좀 막바지 절차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초읽기 들어갔나 봐요. 맞습니다. 도쿄전력이 그제부터 이 후쿠시마 원전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해저 터널이 1km 길인데 터널 안에 6,000톤 가량의 바닷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오염수를 같이 좀 방류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일본 매체들의 표현을 좀 보면은 공사에 쓰였던 장비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공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임박한 거네요. 맞습니다. 올 여름 안에는 방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지금 일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세슘이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맞습니다. 나왔다면서요. 교도통신의 보도고요.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이에요. 생선 우럭인데 여기서 18,100g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준치의 180배입니다. 네. 지금 방류 전에도 이렇게 방사성 네. 세슘이 많이 검출된다면 방류가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쿄 전력은 그 물고기들이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좀 그물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고기는 그물로 막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을 먹고 자란 그 오염수는 뭘로 막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지금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또 지난 6차 보고서를 보면은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최종 보고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중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저희 그 뉴스 공감이 팩트체크 코너에서도 다뤘었는데, 이게 한 번 방류하는 게 아니고 30년 가까이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뭐 2억 7천만 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이 사안을 유심히 보고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어쨌거나 원자력 발전, 핵발전을 인류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직접 만들어 놓고 또 이 위험에서 또 다른 위험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건 공동의 선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정부의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무게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즉 일본이 우리 시찰단의 활동, 정부의 어떤 방침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니네가 반대하느냐, 이런 뭐 구실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담화를 얼마 전에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만약에 방류가 강행이 된다면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방류를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자들도 이번 일이 전례가 되면은 다른 국가가 이런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예. 또 바다를 그 쓰레기 투기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서균열 교수 인터뷰한 거 기억하실 텐데, 예. 그때 서균열 교수가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겉으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엄청 적극적인 것 같진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중국도 원전을 55기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중국 동부 연안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중국이 그런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 서해에 직격탄을 맞게 거죠.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에 중국 핵능 영감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에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이 1054 테라베크렐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직 중국이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흘려보낸 건 아니지만
다만 지금 일본의 지금 방침이 중국에게는 어떤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의 서해까지도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정말 더 기민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해오던 댐이 폭파됐다는 예. 소식이 있네요. 우크라이나 노바 카호우가 댐이 폭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문제는 유럽 최대 핵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이 이 댐으로부터 냉각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네. 이곳 저수량이 충주댐의 7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로 가동은 멈췄는데 그래도 냉각을 위해서 계속 전력과 냉각수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원자료 내의 핵 연료봉이 그 녹아내려가지고 원전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IAEA 사무총장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예.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과연 일본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전하다면 왜 방류를 하는 걸까? 정말 네. 일본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거를 정부가 용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국민들 입장은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작은 섬나라 피지의 장관이 일본에 가서 야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은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해요. 우리 정부는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KBS 수신료 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권고를 예. 했는데 이게 국민 제안을 통해서 나왔다 대통령실이 밝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집회시위법 개정 다뤄질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국민 참여 토론 2차 주제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건이었고요. 3차 주제는 집시법 개정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경찰도 최근에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천명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점이 미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냐, 뭐 심지어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인데 이거를 국민 제안의 국민 토론,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토론이긴 하지만 사실 댓글로 의견을 다는 토론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댓글 위에 헌법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 소음 규제는 지금 현행이 좀 문제가 있고 또 국민 불편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좀 의견을 드려보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한 거, 네. 또 방통위원장 내정을 둘러싼 뭐 언론 장악 의혹, 또 집회시위법 개정까지 정말 순수한 의도로만 봐도 되는 걸까요? 거기에다가 이게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려면은 야당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의석수가. 하지만 시행령은 야당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 통치한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집시법의 경우도 최고 소음 기준을 낮추고 또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 그리고 또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해석입니다만 집회나 시위에서 어떤 규정을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은 예컨대 정부 여당에서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또 밤 12시부터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의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다 추진된다고 하면은 일부 규정을 어기는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조건이 엄격해졌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경미한 사안으로도 이 집회를 연 단체는 불법 단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이렇게 하면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요. 예. 네, 한 가지 사안만 더 볼까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네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외교 통일 국방 그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급의 지침서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국가안보실이 정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서 발간을 했었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7쪽 분량입니다. 꽤 되네요. 네. 일단 도전 위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꼽았고요.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공급망, 팬데믹, 기후변화 이런 신흥 안보 이슈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서는 제목 자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했던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외교 안보 네. 비전이기도 하죠. 역대 정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기자들이 이런 문서 나오면은 그 역대 정부 거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랑만 좀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 한반도에 특히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드러냈었고요.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본 것처럼 가치 외교에 또 집중을 했고 또 국익 실용 외교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예.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바뀐 외교 환경,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 이런 팬데믹, 이런 새로운 안보 환경을 서술하면서 가치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한일 관계랑 한중 관계 지금 네. 또 예전 정부와 역학 구도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순서 부분도 기자들 관심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분량을 좀 줄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중 관계가 괜찮을 때는 중국을 먼저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다시 중국보다 앞서서 서술이 됐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한미 동맹을 언급한 바로 다음 챕터에 한미일 협력을 또 넣었습니다. 네, 다 지금 흐름과 연관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역사 문제 해결 그리고 실질 협력을 병행하겠다. 그때 뭐 한반도 문제는 투트랙으로 간다. 역사는 역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번에는 쏙 빠졌고요.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었던 어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얘기도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익을 가장 중심에 둔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